안녕하세요. 옹기로운 소리입니다. 오늘은 한때 일본 천엔지페에 등장할 정도로 일본 국민에게 사랑받는 작가 나츠메 소세키의 작품 도련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05년작 나는 고양이로 쏘이다로 널리 알려진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일본 문학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1906년에 발표된 책 도련님에서는 정의와 정직을 중시하는 주인공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하면서 주인공의 정직하고 단순한 성격을 통해 인간관계와 사회의 부조리를 유쾌하게 그려냅니다. 도쿄에서 자란 정의감 강하고 직선적인 성격의 도련님이 교사로 부임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통해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서 허리를 삔 적이 있다. 왜 2층에서 뛰어내렸는지 묻는다면 별달리 할 말은 없다. 새로 지은 건물 2층에서 고개를 쭉 빼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운동장을 지나가던 같은 반 녀석이 날 보고는 대뜸 이러는 거다. 거기서 뛰어내릴 용기는 없을걸? 이 겁쟁이야? 그래서 그냥 뛰어내렸다. 학교 사환형 등에 엎여서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집 영감은 눈이 휘둥그렇게 돼서 아니 도대체 2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허리를 삐는 멍청한 녀석이 어디 있냐? 고 그러는 거다. 그럼 다음에는 허리는 삐지 않게 뛰어내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친척에게 서양제 칼 한 자루를 받았다. 날렵하게 빠진 칼날을 햇빛에 요리조리 비춰가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광은 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자를 것 같진 않다. 고 빈정거리는 거였다. 안 잘리는 게 어딨어? 어디 다 갖고 와봐. 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여주지. 하고 큰 소리 쳤다. 그럼 네 손가락 한번 잘라보지 그래? 라고 하길래 뭐 손가락? 그것 좀 문제도 아니지. 하면서 광나는 칼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쓱 베었다. 다행히 칼이 작기도 했거니와 엄지손가락 뼈가 단단해서 아직도 엄지손가락은 손에 붙어 있다. 하지만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당 동쪽으로 20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남쪽으로 비스듬히 좁다란 채소밭이 있고 그 가운데가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 밤들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놈들이다. 열매가 매달려 그놈이 떨어질 때가 되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떨어진 놈들을 주워 담아 학교에 가지고 가서 먹는다. 채소밭 서쪽 담은 야마시로야라는 전당포집 마당과 이어지는데 이 집에는 간타로라는 13살쯤 된 아들놈이 하나 있었다. 간타로. 이 녀석은 겁쟁이다. 겁쟁이 주제에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밤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쪽문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간타로 녀석을 붙잡았다. 도망갈 구멍을 찾지 못한 간타로는 죽기 살기로 나한테 달려들었다. 그 녀석은 나보다 2살 더 먹었다. 겁쟁이 녀석이 힘은 또 장사다. 짱구머리를 내 가슴팍에 들이대고 무작정 밀어붙이던 찰나 그 녀석의 머리가 미끄러져서 내 위도 소매 속으로 쑥 박혀버렸다. 팔이 불편해서 마구 저어댔더니 소매 안에 있던 간타로 녀석의 머리통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이쯤 되니까 녀석은 정신을 못 차리겠던지 내 팔을 꽉 물었다. 순간 나는 너무 아파서 그놈의 머리통을 담 밑쪽으로 뿌리치고는 발로 차서 잡아뜨렸다. 야마시로의 아이들은 우리 채소밭보다 약 2m가량이 낮다.
간타로는 꼴사나운 모습으로 자기네 집 쪽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다. 그리고 땅바닥에 처박혀서는 끄익 하는 소리를 냈다. 그놈의 머리통이 빠져나갈 때 내 옷소매도 떨어져 나가서 순간 팔이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우리 엄마가 야마시로야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쪽 소매를 찾아가지고 오셨다. 이 밖에도 나의 활약상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한 번은 목수집 가네와 생선가게 가쿠를 데리고 모사쿤의 당근밭을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다. 싹이 제대로 나지 않는 곳에 집이 깔려 있길래 그 위에서 셋이서 반나절 동안 스모를 했더니 당근들이 다 뭉개져 버렸다. 또 어느 날은 후르카완의 우물에 흙을 메워서 책임을 진 적도 있다. 땅속 깊숙이 박아둔 죽순대를 타고 물이 솟아서 근처 논에 물을 대는 장치였다. 그때 나는 어찌 되는 것인지 몰라서 우물 안에 돌이랑 나무 토막을 꾸역꾸역 밀어넣고는 더 이상 물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후르카와가 얼굴이 시빨개져서 뛰어들어왔다. 아마도 우리 집 영감이 벌금을 내고야 마무리됐던 것 같다. 우리 집 영감은 한 번도 나를 예쁘게 봐준 적이 없다. 엄마도 형만 예뻐했다. 형은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연극놀이를 하면서 여자 흉내 내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 집 영감은 나를 볼 때마다 저 녀석은 사람 구실하긴 그런 놈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엄마도 애가 어째 저렇게 제멋대로 구는지 원. 앞으로 뭐가 되려나 몰라 하면서 거들었다. 맞다. 난 대단한 놈은 못 된다. 보는 바와 같이 말이다.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기 2, 3일 전 부엌에서 제주를 넘다가 부뚜막 모서리에 갈비뼈를 부딪혀 몹시 아팠던 기억이 있다. 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너 같은 놈은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소리쳤다. 그래서 친척집에 가 있었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많이 아픈 줄 알았으면 좀 얌전히 굴걸 하고 잠시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형이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속이 상해서 형의 귀싸대기를 후려쳤다가 우리 집 영감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영감, 형, 그리고 나 셋이서 살았다. 영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보면 넌 틀렸어. 글러먹었어. 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뭐가 틀렸다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형은 이 다음에 커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런 형은 천성이 계집애 같고 아주 교활했기 때문에 나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열흘에 한 번꼴로 싸움질을 했다. 어느 날 형이랑 장기를 두는데 비겁한 수로 남의 말이 나갈 길을 막아버리고는 내가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고 있으니까 기분 좋듯이 빈정댔다. 너무나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말을 냅다 형의 이마에다 던져버렸다. 이마가 터져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형은 영감에게 일러 바쳤고 우리 집 영감은 호적에서 파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는 영감의 맘을 돌릴 방법이 없겠구나 싶어서 부자지간의 연을 끊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두었다. 그런데 10년 넘게 우리 집 살림을 돌봐주던 가정부 기호가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어 겨우 영감의 맘이 누그러졌다. 이러는데도 우리 집 영감이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기호가 가여웠다. 우리 집 가정부 기호는 원래 명문가의 처녀였는데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면서 집안 전체가 몰락하여 결국
남의 집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호, 기호라고 불러도 나이는 할머니 뻘이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나를 끔찍이 챙겨주었다. 그 이유는 정말 알 수 없었다. 엄마도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이미 정이 떨어졌고 영감은 항상 골칫거리로만 여기고 동네에서도 몹쓸 망나니 취급을 받는 나를 기호는 애지중지했다. 남의 호감을 살 만한 성격은 아니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호처럼 나에게 곰살맞게 구는 게 더 이상했다. 기호는 가끔 부엌에 아무도 없으면 도련님은 성품이 대쪽 같으셔서 좋아요 하고 나를 칭찬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기호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정말로 좋은 성품이라면 기호 말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누가 아첨하는 거 듣기 싫어 라고 했다. 그러면 기호는 그러니까 대쪽 같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모습을 상상해가지고는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다지 탐탁한 일은 아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호는 점점 더 나를 예뻐했다. 때로는 어린 마음에 기호의 행동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가끔은 기호가 딱해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기호는 늘 나를 아꼈다. 가끔씩 자기 돈으로 과자나 엿가락을 사주기도 했고 어느 추운 밤에는 몰래 사두었던 메밀가루를 꺼내 미음을 만들어내 머리맡에 두기도 했다. 냄비 우동을 사줄 때도 있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양말도 사주었다. 연필도 받았다. 가끔씩 공책도 받았다. 한참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돈도 3엔이나 꿔준 적이 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내 방으로 와서 용돈이 없어서 곤란하시죠? 이것으로 필요한 것 사서 쓰세요. 하면서 돈을 건넸다. 나는 당연히 필요 없어! 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굳이 건네주길래 받아두었다. 사실 속으로는 만세를 외쳤다. 그 3엔을 지갑에 넣고 지갑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은 채 변소에 갔다가 볼일을 보고 바지를 지키는데 그만 지갑이 똥통으로 빠지고 말았다. 별 수 없이 어기적어기적 걸어 나와서 기호에게 이러저러하게 됐다고 얘기하자 기호는 어디선지 재빨리 대나무 막대기를 주워와서는 제가 꺼내올게요 하고 변소로 달려갔다. 방 안에 있는데 우물가에서 쏴 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봤더니 기호가 대나무 끝에 걸려있는 지갑을 물로 씻고 있었다. 지갑을 열어보니 1엔짜리 지폐는 젓갈색으로 물이 들어있었다. 기호는 아궁이로 달려가 젓갈색 지폐 3장을 말려서 이젠 됐죠? 하면서 나에게 들이밀었다. 그 돈을 코에다 들이댔다가 똥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그럼 이리 주세요. 바꿔드릴게요.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에 어디서 바꿨는지 기호는 젓갈색 지폐 대신 은동전 3엔을 내밀었다. 그 은동전 3엔을 어디에다 썼는지는 잊어버렸다. 기호에게 그 돈을 받으면서 곧 갚을게 라고 말하고는 갚지 않았다. 이제는 그 10배로 갚아주고 싶어도 갚을 길이 없다. 기호는 언제나 우리 집 영감이랑 형이 모두 외출하고 없을 때 내게 무엇을 주곤 했다. 다른 사람 몰래 혼자 치사하게 득보는 것만큼 싫은 일이 없다. 물론 형과는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렇다고 형 몰래 나 혼자 사탕을 받아 먹거나 색연필을 받아 챙기기는 싫었다. 한 번은 왜 나만 주고 형은 주지 않는 거야?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기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님은 아버님이 많이 사주시니까 걱정할 것 없지요.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 집 영감이 꽉 막히긴 했지만 사람 편애 따위나 하는 치사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호 눈에는 영감이 형만 싸고 두는 것처럼 보였나 보다. 정말로 내게 푹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원래 지체 높은 집 교수였다지만 그다지 배운 것이 없는 노인네니 어쩔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면 그처럼 무서운 것도 없다. 기호는 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굳게 믿었다. 나름대로 공부를 꽤 하고 있던 형을 보고는 얼굴색만 섹시처럼 뽀얘서 영 도움이 안 돼 하고 혼자 단정 지어버렸다. 이런 할머니한테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밉게 보인 사람은 반드시 비렁뱅이가 될 것이라고 믿으니 참. 나는 그 당시 뚜렷하게 되고 싶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기호가 옆에서 자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일이다. 언젠가 기호에게 나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기호도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멋진 자동차를 타고 으리으리한 문이 달린 집에서 사실 겁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다. 게다가 기호는 내가 집이라도 사서 독립을 하게 되면 나랑 같이 살 생각이었다. 몇 번이나 나한테 어딜 가시든 절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러면 나도 굉장한 집이라도 갖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그래, 그럴게 하고 대답했다. 이 할머니의 상상력은 아무도 못 말려서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고지마치가 좋으세요? 아니면 아자부 마을이 좋으세요? 마당에 그네를 매달아둘 수 있는 서양식 집은 한 채로 좋게요, 도련님.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집도 만들고 마당도 만들고 혼자 다 했다. 그 나이 땐 집 따위는 갖고 싶지도 않았다. 서양식 집이든 일본식 집이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하고 대답했다. 기호는 도련님은 무력도 없으시고 참 착하세요 하면서 또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기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칭찬으로 답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5, 6년 동안은 늘 이런 상태로 지냈다. 영감한테는 꾸지람을 듣고 형하고는 싸움을 했다. 기호에게는 과자를 받아먹었다. 가끔 칭찬도 받아먹었고. 특별히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불만 없이 살았다.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씩 기호가 도련님은 가여운 사람이에요. 복도 없지. 라고 말하면 나는 가여운 사람이구나.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달리 고민거리가 없었다. 다만 우리 집 영감이 용돈을 잘 주지 않는 데는 정말 두 손 들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6년째 되던 해 정월에 우리 집 영감도 뇌출혈로 세상을 떴다. 그해 4월에 나는 사립중학교를 졸업했고 6월에는 형이 상업전문학교를 졸업했다. 형은 어떤 회사 규수 지점에 자리가 나서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도쿄에서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했다. 어느 날 형은 말했다.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부임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난 딱 한마디만 했다. 마음대로 해. 어차피 형에게 얹혀 살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날 돌봐준다지만 싸움질이나 하게 될 것이 뻔하다. 형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형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할 텐데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우유 배달이라도 해서 먹고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들려드릴게요. 도련님은 도쿄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말썽꾸러기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도련님을 엄하게 대했지만 가정부인 기요는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며 돌봤습니다. 기요의 사랑은 도련님이 정직한 성격을 지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련님은 대학 졸업 후 시골 마을에 중학교 수학교사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외딴 지방도시로 교직원들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 갈등과 음모가 얽혀 있습니다. 도련님은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교장과 교감의 행태에 실망하고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음흉한 동료 교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사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친한 동료 교사가 부당하게 해고되고 이에 분노한 도련님은 그들의 부당한 행위를 폭로하고 결국 정의를 실현합니다. 학교의 부조리에 염증을 느낀 도련님은 교직을 떠나 도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기요와 재회하며 자신의 정직함과 정의감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도련님의 행동 방식은 때로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로 인해 진정한 승리를 얻습니다. 전 이 책을 읽으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것만이 답일까? 가끔은 나도 도련님처럼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련님과 기요의 관계가 순수하고 따뜻하게 와닿았는데요.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 관계를 통해 나에게 기요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기요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침의 소세키가 열흘 만에 완성했을 정도로 가볍게 쓰여졌고 유머와 풍자가 가득해서 읽는 내내 재미를 주었는데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가볍지만 흡입력 있고 매력적인 소설 도련님. 직접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